소헌왕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세종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쳤다. 이 아이는 분명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눈빛부터가 남다르구나. 세종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향후 문종이 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다른 왕자들이 놀이에만 몰두할 때 이 아이는 유독 어른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 3살이 되던 해 세종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는 소리를 듣고는 조그만 발걸음으로 따라와 문틈으로 엿보곤 했다. 저 아이는 왜 항상 우리 대화를 엿드는 것일까? 황희 정승이 웃으며 말했을 때 세종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답했다. 천성이 그런 것 같소. 나라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 5살이 되던 해봄, 어린 왕자는 아버지에게 생전 처음으로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날은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아버님, 왜 백성들은 굶주리나요? 우리 창고에는 쌀이 많이 있는데요. 세종은 깜짝 놀랐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설명했다. 세자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란다. 창고의 쌀을 함부로 나누어 주면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굶주리는 백성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현명해져야 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주면서도 나라가 튼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왕의 사명이니라.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아버지가 읽는 책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7살 때의 일이다. 어린 왕자는 우연히 궁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요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더군요.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왕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세종을 찾아갔다. 아버님,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세종은 또 한 번 놀랐다. 아이의 관찰력과 관심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래, 사실이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지만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그럼 저도 공부해서 아버님을 도와드릴게요. 세종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뿌듯해했다. 이미 이 어린 왕자는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0살이 되던 해 정식으로 학문을 시작했다. 성균관에서 온 최고의 스승들이 그의 교육을 담당했다. 경서, 사서,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배웠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사였다. 특히 요순시대의 성군들과 당태종 같은 명군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스승님, 당태종은 왜 그토록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나요? 세자님, 당태종은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고 신하들의 간언도 겸허하게 받아들였지요. 저도 그런 왕이 되고 싶어요. 스승은 어린 왕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감동했다. 보통 아이들은 왕의 권력이나 위엄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이 왕자는 달랐다. 12살의 왕세자로 정식 책봉된 후 그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논어와 맹자를 읽었다. 오전에는 경학과 사학을 배우고 오후에는 활쏘기와 말타기, 검수를 익혔다.
하지만 그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정사 논의 시간이었다. 세자야, 오늘 이런 상소가 올라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종이 건네준 상소문은 전라도 어느 고을에서 온 것이었다. 과중한 세금과 관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왕세자는 상소문을 꼼꼼히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아버님, 이 상소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암행어사를 보내어 실상을 파악해야 하고, 만약 관리의 잘못이 확인되면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만약 그 관리가 공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세종이 일부러 던진 어려운 질문이었다. 왕세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공신이든 누구든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은 아들의 답변에 깊이 만족했다. 왕세자는 이미 올바른 통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16살이 되던 해, 왕세자에게는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서 많은 백성들이 집을 잃었다. 세종은 아들을 불러 실제 정치 경험을 쌓게 하려고 했다. 세자야, 이번 수해 복구 작업을 내가 주관해 보거라. 저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은 해봐야 늘어나는 법이다. 신하들이 도울 테니 걱정 말아라. 왕세자는 처음 맡은 큰 임무에 온 정신을 쏟았다. 피해 지역을 직접 시찰하고 구호물자 배분을 감독하며 이재민들을 직접 위로했다. 특히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하,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세자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기르거나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거나. 왕세자의 간절한 부탁에 신하들도 감동했다. 결국 왕실에서 특별 기금을 마련해 고아들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고아원 제도의 시작이었다. 18세에 접어들면서 왕세자의 학문적 역량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단순히 경서를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했다. 특히 대학의 수기친 쇼지질련 사상에 깊이 공감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 다음에 남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세자님. 통치자는 무엇보다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 시기 왕세자는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정립해 나갔다. 그는 민본주의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정치, 이념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 한 신하가 백성들의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 신하는 모르는 것 같다. 나중에 왕이 되면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왕세자의 혼인이 정해졌다. 상대는 영의정을 지낸 권전의 딸 권씨였다. 훗날 현덕왕후가 될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함께 총명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권씨는 왕세자의 진실된 마음과 백성을 걱정하는 따뜻함에 감동했고, 왕세자는 그녀의 지혜롭고 배려심 많은 성격에 마음을 빼앗겼다. 세자빈 마마, 혼인 후에도 저희 학문 정진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하, 저야말로 전하의 큰 뜻을 받들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단순한 정략 결혼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현덕왕후는 남편의 학문적 열정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 역할도 했다. 왕세자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종종 아내의 의견을 구했다. 세자빈 마마, 요즘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전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시되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요? 역시 세자빈 마마는 현명하시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해갔다. 현덕왕후는 단순히 내조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도 했다. 세종 22년 드디어 그들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다. 훗날 단종이 될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왕세자는 가슴이 벅찼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겠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현덕왕후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 당시 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산후병이었다. 왕세자는 밤낮으로 아내를 간병했지만 현덕왕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전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좋아지실 거예요. 꼭 좋아지실 거라고요. 하지만 현덕왕후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부탁을 했다. 전하,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전하의 큰 뜻을 잊지 마세요. 백성들이 전하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자빈 마마. 현덕왕후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28의 나이에 아내를 잃은 왕세자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직 울기만 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린 새손도 아버님이 필요하고 나라 일도 돌보셔야 합니다. 측근 신하들의 간곡한 말에 왕세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아내를 잃은 상처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후 그는 더욱 내성적이 되었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버님, 아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하는 왕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욱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몇 년간 왕세자는 아버지를 도와 정사에 더욱 매진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다는 아버지의 뜻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아버님, 이 글자가 완성되면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세자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본 정치의 시작이다. 왕세자는 직접 한글 교육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하, 우리에게는 이미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예에 어긋나고 또한 상하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왕세자가 나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신하들아, 중국을 섬기는 것과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모순되겠느냐? 오히려 우리만의 문자가 있어야 진정한 문화적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하, 들어보시오. 한자는 중국어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라 우리말과는 맞지 않소.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우리말에 맞는 글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왕세자의 논리 정연한 설득에 일부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깊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상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를 안다고 해서 왕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오히려 왕의 덕을 더 잘 이해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하들은 왕세자의 설득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을 통해 왕세자는 자신만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세종 32년 마침내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 오랫동안 당뇨병과 안질로 고생하던 세종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임종 직전 세종은 왕세자를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세자야,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버님, 아직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몇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세종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첫째,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라. 하지만 모든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 백성을 위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라. 둘째, 너의 동생들을 잘 챙겨라. 특히 수양은 능력이 뛰어나니 잘 부려먹어라. 다만 세종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수양대군의 야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혈육의 정을 믿고 싶었다. 다만 권력을 나누어 주되 핵심은 놓치지 말아라. 셋째, 건강을 잘 챙기거라. 나처럼 몸을 혹사하지 말고 오래 살면서 백성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라. 아버님, 마지막으로 백성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감상적이 되지는 말아라. 때로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왕의 자리는 그런 곳이다. 세종의 마지막 당부는 예언이기도 했다. 왕세자 자신도 몸이 약했고 지나치게 감성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문종은 즉위 초부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과거 제도의 개선이었다. 지금까지는 문학적 재능만 보고 관리를 뽑았지만 이제는 실무 능력도 함께 평가하라. 백성을 위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기존의 과거 제도는 주로 한문 실력과 시문 짓는 능력만 평가했는데 문종은 여기에 행정 능력과 백성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암행어사들은 단순히 관리의 잘못만 찾지 말고 백성들의 실제 생활상도 자세히 보고하라.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문종의 지시로 파견된 암행어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일부 지방관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있었고 심지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종은 부정부패가 확인된 관리들을 엄벌에 처했다. 심지어 고위 관리의 아들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공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백성을 괴롭혀도 된다는 법은 없다.
이런 문종의 강력한 의지는 관료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일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문종은 또한 백성들이 더 쉽게 왕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격식을 너무 따지지 말고 누구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쉽게 호소할 수 있도록 하라. 임금이 백성들로부터 멀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를 위해 상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소함을 궁궐 여러 곳에 설치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하지만 문종의 개혁 의지는 기존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그의 동생들과 일부 공신들은 문종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형님이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수양대군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왕위에 오르시니 우리를 멀리 하시는군. 그동안 우리가 형님을 얼마나 도왔는데. 하지만 형님의 뜻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뜻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문제다.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시면 오히려 혼란만 생길 뿐이야. 수양대군은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형이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 그때가 자신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문종은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수양아, 내 의견을 듣고 싶다. 어느 날 문종이 수양대군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요즘 내가 추진하는 개혁들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수양대군은 잠시 침묵했다. 형의 진심 어린 고민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기회로도 보였다. 형님의 뜻은 훌륭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다. 문종은 동생의 조언을 받아들였지만 수양대군의 진짜 속마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 재위 1년째 되는 해 여름, 큰 가뭄이 찾아왔다. 곳곳에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연일 들어왔다. 문종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창고를 여러 곡식을 나누어 주고 세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어라. 전하, 그러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재정이 무슨 소용이냐.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도 회복될 것이다. 문종의 단호한 결정에 신하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직접 기우제를 지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하께서 직접 하실 필요가. 임금이 백성을 위해 하늘에 빌지 않으면 누가 빌겠느냐? 문종은 3일 동안 금식하며 몸을 정갈이 한 후 사직단에서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다. 하늘이시여, 이 미천한 임금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만 벌을 내리시고 무고한 백성들에게는 단비를 내려주소서. 백성들의 고통이 곧 저의 고통이옵니다. 문종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기하게도 기우제를 지낸 지 이틀 만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져 하루 종일 내렸다. 백성들은 왕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믿으며 감격했다. 우리 임금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정말 훌륭한 임금을 모셨다. 이 일로 문종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문종 자신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3일간의 금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다. 원래부터 약했던 몸이 왕위의 무게와 개혁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전하, 조금 쉬십시오. 측근 신하들이 걱정스러워했지만 문종은 쉽게 쉬려 하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그토록 이루어 놓으신 치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데 어찌 쉴 수 있겠느냐? 더욱이 백성들이 어려운 때인데. 밤늦도록 국사를 돌보고 새벽 일찍 일어나 경서를 읽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문종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재위 2년째 겨울, 문종은 심각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로 여겼지만 점점 몸이 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궁중의관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전하의 병은 단순한 몸살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하신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사는 잠시 미루시고. 하지만 문종은 쉽게 정사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병상에서도 신하들을 불러 나라 일을 의논했다. 전하, 이러시면 병이 더 악화됩니다. 괜찮다. 조금만 더 하자. 이런 문종의 모습을 본 어린 단종은 아버지가 걱정됐다. 11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고민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아버님, 아프시면 안 돼요. 단종아, 아비는 괜찮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문종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다.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급기야 의식을 잃는 일도 생겼다. 전하, 어느 날 밤 문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궁중이 발칵 뒤집어졌다. 의관들이 급히 달려와 치료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며칠 후 겨우 의식을 되찾은 문종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달았다. 그는 어린 단종을 곁으로 불렀다. 단종아, 아비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버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세요? 단종아, 만약 아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린 단종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해했다. 아버님은 안 아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문종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자신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린 아들이 겪을 고난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단종아, 아비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네, 아버님. 첫째, 너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의 자리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네, 아버님. 둘째, 신하들의 말을 잘 들되 모든 말을 다 따를 필요는 없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 11살의 단종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셋째, 숙부들을 잘 모셔야 한다. 특히 수양대군 숙부는 능력이 뛰어나니 그분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스려라. 수양대군의 야심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나마 능력 있는 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왕이 어리석으면 백성이 고통받는다. 네, 아버님. 모두 기억할게요. 문종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